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이재명 재판이 이제 제일 큰 게 대장동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요 대장동 재판에 4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우일의 재판이 사실상 이제 끝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죄송합니다. 김동현 재판관이 한 말은 이제 대장동으로 넘어가는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했어요. 여론의 압박을 좀 느끼는 듯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 김정숙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샤넬 자켓이 문제잖아요. 이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샤넬 자켓, 샤넬 자켓을 담당했던 샤넬 측, 우리 한국에 있는 샤넬 측 디자이너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김여기도 빨리 데려다가 그냥 이 법적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오늘 또 이 청문회 중에서 제일 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청문회가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수사,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런 얘기를 또 했고 질문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재산 문제, 재산이 이제 1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재산 문제에 관해서 뭐 투명하기 때문에 별다른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자금 관련된 수사도 나왔고 이 동생 문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만은 아주 이제 발언을 침착하게 진지하게 꼼꼼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질문과 답변 내용을 가능하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문수 장관하고 야당 의원 간의 일본 국적 문제를 두고 또 충돌을 했습니다. 자, 소신껏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늦어졌는데, 석동현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적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러한 SNS의 글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번 시간에 조금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지금 이제 이재명 이 재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4개 사건에 4개 재판이 걸어지고 있는데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큰 덩어리가 대장동 재판이라고 걸어지고 있는데 대장동 재판에는 대장동 사업, 우일의 신도시 사업, 성남 FC 기부금, 그 다음에 이제 백경도 사건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제일 간단하다라고 했던 우일의 신도시 사업이요. 작년 10월부터, 작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1년 거의 한 6개월 만에 이게 제일 간단하다는 사건이 끝나갑니다. 거의 다.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 김동현 재판장이 오늘 지금 재판에서요. 10월 1일부터는 9월 말까지 이제 우일의 부분을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는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해서 신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이 검찰 측의 입증 계획 그리고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이달 안으로 본격적인 심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년 3월부터 이제 사실상 이 재판이 대장동 우일의 성남 FC 사건이 이제 진행되어 오다가 10월 달에 이제 백현동 사건이 거기에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4갈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쉬웠던 우일의 신도시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심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1년간 되어 왔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일 간단한 게 1년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 이 대장동 재판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대장동 재판의 이 통째 선고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김동현 재판관은요, 재판 발미에 계속 어영부영하다 보면 정리는 안 되고 시간만 갈 것 같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검찰 증거 서면을 명확히 해달라. 그리고 피고인 측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꼭 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김용현이가 여론을 조금씩 의식하는 것 같아서, 이 김동현, 예,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김용현, 김동현 헷갈려요. 김동현 재판관이 여론을 의식하는 것으로 조금 보이기 때문에, 비록 좌파에는 좌파이기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압박을 해야 되겠고요. 압박의 핵심은 쪼개기 판결을 내려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꺼번에 다 이 4개씩이나 이제 병합이 되어 있는데, 심리가 종결되는 대로 사건을 갖다가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해 달라. 지금 검찰도 그런 걸 요구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압박을 계속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정숙, 지금 이제 검찰 수사 내용인데요. 이 샤넬 자켓,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그 당시 불란서를 방문할 때 입었던 2018년도 10월이잖아요. 이 한글을 모티프로 한 이 샤넬 재킷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수이가 우리 박물관에 기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입었던 옷을 기증했다라고 밝혔잖아요. 샤넬 측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입었던 옷하고 박물관에 제출한 전시한 옷하고 달라. 이 한글 자형이 다른 거죠. 이 타입이. 자, 그래서 이게 왜 그 샤넬 측에서 본래 줬다고 하는 옷을 입고서 그냥 돌려줬다. 그래서 전시되어 있다. 이렇게 김정수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샤넬 측에서 기증용 자켓은 별도로 제작해서 전시를 한 것이고요. 본래 샤넬 측에서 기증했다라고 하는 그 자켓은 김정수가 먹고 땡했어요. 그냥 본인이 가져가 버린 거죠. 이 샤넬 자켓이 이게 얼마가 가겠습니까? 이게 뭐 최소한도 수천만 원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샤넬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진위 공방이 진행되고 있어서 형사지부 2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조아라 부장검사인데요. 샤넬 본사 소속 디자이너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넬로부터 기증받은 경위 전반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특히 왜 김정수이가 해외 순방으로부터 3년여가 지난 뒤에 재킷이 기증이 됐는지 그 이유도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립박물관에다가 이제 기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옷은 2018년도 10월에 입었는데 2022년도 3월에 기증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오래 걸렸고, 왜 김정수이가 거짓말을 했고, 왜 또 이 샤넬 측에서도 거짓말을 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물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샤넬 자켓과 관련해서 국립한글박물관의 김일환 관장도 소환해서 조사했고요. 지난 7월 달에. 그리고 전시 운영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샤넬 자켓,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의 사위, 이 수사하고는 전부 서울로 갖고 와서 수사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이거 12시간 넘게 그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요, 윤 대통령의 충성 맹세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얼빠진 질문이죠. 이게 대장동 변호사였던 이건태가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모욕적인 질문이다.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자, 이건태 질문이요.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검찰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에게 김여사 사건, 그 다음에 이 최상병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맹세했다. 이 확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질문 공세를 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이거는 모욕적 발언이다. 요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건태가, 그러니까 남한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와 국민의 인권이 죽고 있고 나라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총장 자리가 두세 개로 늘어나냐? 국민이 편에 서면 있던 총장 자리가 사라지나? 도대체 검찰이 대통령과 거래해서 얻는 게 뭐가 있다는 거냐? 요렇게 말도 안 되게 이제 질문을 퍼부은 겁니다. 그랬더니 심 후보자가요.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10년차 이하의 젊은 검사들인데 이 평검사들이 사명감과 정의감이 얼마나 높은지 알지 않느냐? 평검사들이 출소하겠다고 검사장 총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태가 검찰 지휘부들이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검찰권과 조직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또 자꾸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심 후보자가 그러면 검사들이 그 지시를 따르겠는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총장으로 지명이 된다면 일선과 소통해서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성윤 의원이 이거는 이제 아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식의 사건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수사받는 사실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심 후보자가 보도를 보고만 알았다. 그러니까 이성윤이 문제가요. 4년간 수사한 건데 보도를 보고 알았어?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 시절에도 보고를 안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차관 시절에는 안 받은 게 확실하고 대검 차장 시절에도 보고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여기에 끼는 겁니다. 문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다. 배은망덕 수사이자 배륜 수사다. 역시 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를 줬을 경우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는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켜줬더니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망언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이 공정하게 청문회를 운영하라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심 후보자는 모든 사건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지금 이제 대표하고 힘은고 동창이라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 친분 인사 의혹을 제기한과 관련해서 동창인지도 최근에서야 알았다. 김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김 대표가 심우진 심 후보자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참석하고 승진 축하란을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대표와 연락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계속 또 질문과 그다음에 이제 답변이 오고 갔는데요. 그 중에 또 이제 하나는 바로 뭐냐? 지금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대로 문재인 수사, 그리고 이제 동생의 이제 변호 문제가 또 나오고 재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한 2, 30억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배우자 재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동아연필 회장의 딸이라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예. 자,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이제 또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제 집중이 된 게 뭐냐면, 배우자의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배우자도 지금 현재 열심히 자기 전문직으로 평생 일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해서 각자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이 해외 주식을 팔아라 말라 얘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총장 부임 후에 관련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또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까지 말하기는 어렵고, 만약 형사소송이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상의해보겠다. 민사소송까지는 얘기하기 어렵다니까 이제 독립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이 부인에 대한 민사소송인가 개입하지 않겠지만은 형사소송은 이제 본인의 직위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함께 상의해보겠다. 그리고요, 백지신탁 제도가 해외 주식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방법이 없는데 걱정하신 바가 없도록 배우자하고 상의해 보겠다. 이런 거는 깔끔하게 털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무리 이제 법률 규정에는 규정이 없다 손치더라도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재산 문제 가지고 본인의 능력과 신망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돈이 100억이 넘으니까요. 요거는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배우자하고 두 자녀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20학 상당의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농지와 관련해서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배우자의 상속 재산이라서 정확한 건 모르는데, 배우자와 얘기해서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예, 그리고 딸이 서민금융인 서민금융상품의 햇살론 대출을 받았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왜 햇살론 대출을 받았느냐? 검찰총장 딸이 이렇게 이제 된 거겠죠.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딸이 혼자 살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란 돈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은 일정 부분 공감도 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과할 내용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딸이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성윤이 무능하는 요 심유정 그 후보자가 차고 있는 까르띠에 요 시계를 두고서도 재산신고를 왜 노라시켰느냐, 요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28년째 결혼예물로 받아서 반지처럼 끼고 있는 시계이고 건전지 시계이기 때문에 비싼 시계는 아니다. 요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친동생 심우찬 변호사가 이제 이 카카오그룹의 이제 최근에 책임 경영 의원으로 CA 협의체, 컨트롤 타워인 CA 협의체 책임 경영 의원으로 영입이 됐다고 합니다. 요거가 이제 이해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동생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서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최근에 이제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의 재산 문제, 그러면 동생의 카카오, 요거는 부인하고도 이제 상의하겠다. 그리고 동생 거는 이제 동생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건 뭐 적절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에 이 동생이 동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갖다가 변호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요, 동부지검장 부인 전에 이미 기소됐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고 벌금형이 선고돼서 원칙대로 다시 양형부당으로 항소까지 제기했던 사건인데 그 과정에 전혀 관여가 없고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다. 예, 요렇게 똑부러지게 아주 깔끔 깨끗하나 요것을 확실하게 짚어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문재인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 알고 있고,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은 거, 요거는 수사 준칙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 이 결재를 거부한 것은 용기가 아니고 양심상의 문제인 것 같다. 옳은 얘기죠. 왜냐하면 법률가니까, 예, 용기가 아니고 이제 이 규정에 위반되는 거니까 양심상 그대로 결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 요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가면서 영장이 진행되고 있다. 예, 그리고 아직 요 수사에 관해서는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관련 얘기는 뭐 이미 전주지검에서 다 입장을 낸 것이 아니냐.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재형의 이제 이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요, 대통령 직무가 아니냐, 이런 또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국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느냐? 3일 뒤에 수사심의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민간인들도 이 청문회 중계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아주 뭐 꼼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그 시설에서 조사를 받은 거, 이거는 수사 준칙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조배수 의원이 검찰총장 징계, 추미애가 할 때 기조실장 있는데 결재를 안 했잖아요. 자, 그거와 관련해서는요,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 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결재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활비 문제에 관해서는요,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태우 비전과 관련해서는 일단 취임하면 한번 정확히 짚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요, 문재인 수사와 관련해서 이건태가 꼼꼼하게 질문을 했어요. 예, 꼼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이런 수사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논두렁 2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뭐 김승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성윤이,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범인은 잡아야지. 이렇게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부실한 문제에 관해서는 제왕이냐?
뭐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청문회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이 오늘도요 위성군 의원하고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 한번 붙었습니다. 일본 국적의 강점기 때 이걸 가지고 똑같이 붙었는데 오늘 또 정예 김문수 장관의 경우는 일본 국적이 맞다. 그건 내 생각이다. 내 왜 역사관을 뜯어 고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딱 또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 의원들이 그러면 일본 국적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본 국적을 갖고 와갖고는 저희들이 왜 시비해요? 예, 그래서 똑같이 김 장관은 그야말로 일본 국적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자꾸 찐딱지를 붙이느냐. 예, 나도 나름대로의 역사관이 있고 일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아주 잘했죠.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요. 지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요. 일제시대 때 우리 부모님들이 결국은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하는 김문수 장관의 주장은 딱 맞는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말이죠. 결국 이제 총선거를 통해서 1945년도 8월에야 정부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45년도 8월에 해방은 됐지만 정부는 8월 달에 48년도에 수립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선에서 독립국가가 되지를 못했다. 독립국가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냥 임시정부 망명적수였을 뿐이지 국제사회로부터 독자적 국가성을 인정받지 못한 과도 조직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일제시대에 미국이 입국하거나 체류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무국적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병합되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입헌민주공화국을 건국한 상태에서 일본의 병합으로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병합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에 우리 국정은 계속 대한민국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합병 전에 대한제국의 시절이든 일제시대 상해 임시정부 시절이든 간에 48년 이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정통성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적 분명조차도 갖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8년도 5월에 총선을 거쳐서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의 나라와 정부가 탄생됐고 그리고서 48년도 12월 16일 날 이 법률 제16호인 국적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국적법이 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적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선의 국적이라는 개념을 정한 후인 8월 15일 정부 수립에 맞게 국적법을 새로 만들게 됐고 그 국적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컨대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서 살았거나 태어난 분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본 국적이 되었다가 일본이 패방하고 해방이 된 45년 8월부터 조선의 국적으로 바뀌고 48년 8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45년 8월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그때 조선의 국적으로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 대한민국 요 국가명에 들어간 국적은 48년 8월부터 가졌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제시대에서 살았던 우리 부모나 조상의 국적이 어디였냐면서 김문수 후보자에게 따져 묻고 고함을 지른 민주당 인사는 그들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고 조선 혹은 대한민국이 맞다는 식으로 일종의 사이다 발언을 해서 개딸로부터 점수를 따고 싶었을 것이나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정신승리나 마음일 뿐이고 법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무지나 편견의 소지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이 석동현 변호사의 말이 맞긴 맞아요. 예, 맞긴 맞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일제강점기에 체결된 이 강제합병조약, 이게 무효로 돼 있거든요. 왜?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은 국제법상으로 무효예요. 이 국제법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 법의 그 조약 때문에 우리가 외교권도 없고 모든 외교, 국방, 모든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그 인정을 다 박탈당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 국적을 조선 우리 한국 사람들 갖다가 일본 국적으로 싹 바꿔놨는데 일본 국적으로 바꿨다고 하는 그 강압 조치, 이것도 사실상은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이죠. 왜? 강압 조약에 의해서 맺어진 거니까. 이걸 본다면 국제법적으로 본다면 해방되기 이전에 일본 국적을 현실적으로 갖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그 강압 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법률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상은 드facto 일본 국적이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법률적으로는 일본 국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법률이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한국적을 사실상으로는 일본 국적이지만은 그 법률적으로 본다면 사후적으로 본다면은 한국 국적이 살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적으로는 일본 국적이고 법률적으로는 우리 한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사는데 실질적인 국민으로서의 생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국적이 유지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왜? 일본 국적을 다 창식해 메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 있지 않나. 이중적인 성격이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이거는 뭐 역사관도, 수용주의 역사관도 있고, 별의별 역사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보는 사람의 시각의, 해석의 관점, 관점의 문제이지 강요할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